자, 이제 피아제 인지발달론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피아제 인지발달론 관련된 내용은 그 파란 책에 일단 8장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남색 책에도 있긴 있는데 이 남색 책은 파란 책 내용을 바탕으로 좀 약간 심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 먼저 읽고 그다음에 남색 책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편할 거예요. 근데 이 파란 책 보면 B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제 B라고 쓰지 않고 피아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표기법이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번 삐아제 인지발달론 관련돼 갖고 전반적으로 삐아제 이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육학 시간에 좀 배웠을 거예요. 뭐 동화, 조절, 평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인제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들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삐아제 이론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있는데 삐아제 이론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지식의 내적 통합, 음 그다음에 발달 단계 이론인데 일단 지식의 내적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화, 조절, 평형 단계를 거쳐 가지고 뭐냐면 지식을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존의 것을 가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건데 5 개념이죠. 그러니까 조절은 다시 인제 뭐 새로운 지식을 넣어 갖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단계고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지고 그 인지 구조가 만들어지고 인지 도식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데 자 요런 그 내용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성주의라는 인식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삐아제 이론이야. 예. 그리고 인제 우리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인제 그 스키마라는 개념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인지 도식이라는 개념, 스키마, 뭐 대본 지식 이런 것도 인제 뭐냐면 지식의 내적 통합 관련된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역사학에도 수용하죠. 뭐 대본 지식이나 스키마 같은 건 다 역사학에서 인제 수용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발달 단계야. 발달 단계는 인제 보통 인제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뭐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해 갖고 연령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인지 구조가 바뀐다. 그 내용인데 대개 보면 인제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역 중립인지 이론자들이죠. 그리고 요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고요. 그 역사가 대부분은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야. 그래서 피아제 발달 단계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뭐 스키마나 구성주의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데 요 발달 단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예, 영역 고유인지론들이.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제 발달 단계 중에 용어 중에 그 단계들을 좀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건 교육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단계 보면 이 감각 동작기가 있고 그다음에 전조작기 그래서 포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개념화. 근데 구체 조작기하고 형식 조작기가 개념화시킨 능력이 좀 달라. 아 그래서 구체 조작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체적인 사본을 통해서 현상을 보고 자기가 인제 오감을 통해 느낀 걸 보통 해 가지고 개념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형식적 조작기는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도 경험 이전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추상적인 능력을 통해서 개념화시키는 것이 형식적 조작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구체 조작기와 형식 조작기는 개념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개념화 방법이 형식적 구체 조작기는 구체적인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 할 수 있는 반면에 요거는 형식 조작기는 자기가 보고 느낀 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추상적인 것까지 할 수 있다.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역사학에서는 그러니까 삐아제 필살렘 모델에서는 주로 이제 구체 조작기보다는 형식적 조작기가 역사학에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건 뒤에 좀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런 그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삐어즈 인지 발달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제 여기까지는 뭐 일부
그냥 패스하고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피아제 필할렘 모델을 볼게요. 자, 이 피아제 필할렘 모델은 그 당시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 반대해서 영역 중립 인지론을 이제 받아들인 측면에서 나온 건데, 피아제 이론이 이제 후에 많이 이제 학살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1957년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인데, 이후부터 인제 역사가에도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필과 할렘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을 붙여서 피아제 필 할렘 모델, 그래서 역사가의 영역 중립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요거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960년대 이뤄서 피아제 인지 발달론은 사회교육이나 역사교육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에 대한 태도의 변화, 특히 신교육 과정에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미국의 심리학을 주도했던 연합주의 학습인원, 지능의 양적 측정에 대한 연구 등은 그 당시 1957년에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요거 좀 이거 세계사하고 관련돼 있긴 하죠. 요게 이제 그 당시 미국에게 큰 충격을 줬어. 예. 자기가 이제 예전에 소련이 왜냐면 자기보다 좀 밑에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최초로 우주선을 발사를 했죠. 그래 갖고 이제 미국이 인제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이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거 발사하고 나서 왜 소련이 이제 과학 기술이 왜 미국보다 이제 발달했나, 이걸 보니까 교육이 썩어 빠졌다는 거야. 애들 입장만 맞춰 주고 흥미 중심으로 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계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키죠.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 자, 하여튼 스푸트니크 발사로 초래된 미국 교육의 관심사의 변화와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많은 교육자들은 학생의 지적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론을 찾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피아제 이론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특히 진보적 교육의 태조. 그래서 교육학에 보시면 이제 진보주의 교육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에 애들의 흥미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 지식 교육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이제 망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소위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뭘 강조하냐면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시간 때 이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브루노잖아. 예.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 과정 있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 과정은 뭐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이 더 많이 알겠지만, 일단 브루노가 인제 할 때 그 지식을 번역하는 과정에 소개하는 과정에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갖고 연령대에 맞춰 갖고 가르쳐야 된다. 그 내용이 그 나선형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어떤 교과의 구조라도 지적으로 정직한 형태의 어떤 연령대에 가르칠 수 있다는 그 아이들은 피아제의 발달과 연결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서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좀 어린 학생들, 아주 연령대가 어린 학생들은 주로 인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그다음에 좀 초등학교 애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거나, 그다음에 인제 좀 약간 중고등학교 애들은 문자 같은 추상적인 걸 통해서 이제 가르치거나, 그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에도 이렇게 애들의 인지 발달에 따라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브루노의 이론은 뭐와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피아제 발달 이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전에 앞에서 이제 언급했지만 브루노의 자체가 지식의 구조를 강조했고 논리적 계열성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논리적 계열성을 맞춰 갖고 얘들의 심리적인 어떤 것도 맞춰야 된다. 정서 상태도 맞춰야 된다. 이게 결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란 책에서는 여기만 강조해서 피아제 이론과 관계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 과정이나 이 브루노의 이론 자체가 마치 피아제 이론만 연결된 걸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교육학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파란 책에서는 요 측면에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거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아동에게 제시되는 교육의 형식은 아동의 능력 및 사고방식에 적합하였는데, 이 발달 단계를 규정하기 틀로 피아제 이론을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피아제 이론을 브루노의 지식의 구조를 이제 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피아제 이론이 원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애들 수준에 맞게 제시를 해야 되니까. 자,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역사학습의 사고 발달에 대한 논의에서 피아제 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역사학습에서도 이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인 선구자가 누구냐면 영국의 필과 할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삐아제 이론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 영국 중립민주 인지론자들을 그 역사가에서는 삐아제 필할렘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성립했다. 자, 이러한 시도는 선구적 의문할 수 있는 필은 삐아제 인지 발달론을 그 당시 이제 그 역사 교육에 적용하여 역사적 사고 개념을 체계시켰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삐아제 이론을 이제 적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제 설명은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 기술과 설명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 이거는 형식 조작기. 이게 역사적 사고에 적합하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없지만 이제 남색책에 있는 필의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 변화를 인간 세계의 어떤 인간 세력과 사이에 연결시켜 갖고 요걸 뭐 동화, 변화, 조절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저도 이거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요게 남색책이 있어. 예. 근데 기출 문제는 여기만 나왔죠. 기술적 설명, 설명적 설명. 이것도 뭐냐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하여튼 이게 인제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뭐만 살펴보냐면 그 기술과 설명 관련된 내용만 이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는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여 역사적 사고의 개념을 체계시켰다. 그는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여 역사적 사고에 분류하고 계열하는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고의 발달에는 단계가 있으며 삐아제가 말하는 사고의 단계는 역사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삐는 기술과 그 설명을 구분하고 있죠. 자, 기술이라는 걸 이제 보면 기술은 이전에 혹은 별도로 획득된 경험이나 개념에 대한 참조 없이 단지 개별 사건이나 형상의 부분을 서로 관련 짓는 것으로 추론이나 일반화에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기술이 있고, 반면에 설명은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추론을 통해서 사건의 세세한 부분과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술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 이제 내가 눈물 흘렸다. 그냥 눈물 흐르는 게 그냥 단순한 서술이고 기술이고, 내가 슬퍼서 눈물 흘렸다. 내가 뭐가 그 모래바람에 맞아 가지고 눈물 흘렸다. 그걸 해서 내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 흘렸다. 이건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남색책 예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색책 예문에 있는 건데 그 남색책 여기에서 보기 전에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는 좀 정리한 걸 좀 볼게요. 야, 여기에서 이제 남색책 예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기술은 이제 뭐냐면 자동차 기어 변속을 이야기할 때 손과 발의 연속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느낀 것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보지 않은 추론이나 일반화나 뭐 법칙 같은 게 개입이 안 됐죠. 자, 히틀러의 전쟁을 1920년대 후반, 1930년 전반에 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보면 이제 히틀러 등장의 배경이나 국제관계나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필히 인제 뭐냐면 썼던 사례인데 종이와 금속 조각을 주고 물건을 가져다는 상상적 방. 자, 이게 보이는 것만. 그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 경험했던 거. 네. 요런 것들, 눈으로 지각했던 부분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기술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겠죠. 예. 자, 근데 설명이라는 것은 요 자기가 느끼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인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추론이나 일반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끌어들이고 인제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겠죠. 형식적 조작기는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어 내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추상적인 걸 끌고 와 갖고 개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형식적 조작기라고 했죠.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설명해도 여기는 인제 기하 원소를 이야기할 때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 이점과 속도의 비율, 아이디어를 참조해서 이론을 참조해서 기하의 작동을 접근해 설명하고, 그다음 히틀러 등장 이전이나 동시대의 어떤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세력을 통해 서술하거나 히틀러의 심리적 요인을 서술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배경 지식을 같이 끌어다 설명하고,
그다음에 화폐 개념을 도입해 갖고 단순히 여기는 종이와 금속 조각을 주고받는 거나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화폐 개념을 도입해서 상품과 교육 상태를 파악하고 그렇게 인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제 기술과 설명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설명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또 개념적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이건 설명적 사고가 역사 이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적 사고는 언제 하냐? 어, 요거는 이제 필히 인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좀 더 인제 뭐냐면 다른 사고 방식과 늦게 중학교 정도의 나이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필도 넓게 보면 연령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 그 뒤에 이제 남색치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필에 따르면 과거 인간 행위의 상황과 결과를 분석, 해석, 판단,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의 경험과 개념에 비추어 비교와 유추를 수행할 수 있는 설명적 사고 능력은 성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초기 혹은 중기 청소년 기회에 이르러서 가능하다. 여기 뒤에 나왔네요. 제가 여기도 이제 초기 또는 중기 청소년 기회에서 가능하다. 다른 교과보다 좀 늦게 나타난다. 이것도 필도 기본적으로 연령 지체를 얘기하고 있죠. 다른 교과보다 역사적인 사고는 이 형식적 사고는 뒤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보통 그 형식적 사고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나타나요. 5학년에서 6학년. 근데 필이라는 거나 지금 나중에 할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할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 정도에서 인제 뭐냐면 그 형식적 조작기 정도 나온 거죠. 만약에 또 중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자, 그 필의 이론은 피아제가 말하는 사고 단계를 기술과 설명이라는 역사에서 자주 사용한 개념을 통해 체계함으로써 역사적 사고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외에 많은 연구들 피대 이론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남색지는 이 피대 이론 중에 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평형이라는 개념 있죠. 동화 조절 평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당시 뭐 인간의 어떤 각각 세력 간의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건 남색책에 있어요. 남색책하고 검은 책에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억지로 이제 끌어다가 이제 비유를 해 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요거는 남색책 할 때 잠깐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할렘을 보죠. 할렘. 할렘은 인제 이론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죠.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역사학습의 사고는 수학과 과학과 같은 가설 영역적 사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령 지체. 보통 인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나타나지 않고 중학교 한 2-3 학년 정도 수준에서 나타난다. 역사적 이 가설 영역적 사고가 다른 교과보다 늦게 나타난다. 이게 인제 그 주요인데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또 이 사람은 방법론으로서 좀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 통계적인 그 방법을 사용했어. 그래서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인제 뭐냐면 내피셜을 하지 않고 이 자기가 생각한 걸 가설을 세워 가지고 어 설문조사를 하든 하여튼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했다. 예, 실증적인 연구를 했다는 거야, 실증적 연구.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 인제 뭐냐면 많은 또 비판을 받기도 해요. 또 뭐냐면 또 반대쪽에 또 영역 고위인지론자들 중에서 그 할렘의 이제 통계적 연구 방법도 또 수용하면서 또 반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내용 볼게요. 자, 할렘이 아까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죠. 자료 조사도 하고 조사 연구도 하고 그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죠. 1960 년대 후반 학생의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본격적 조사 연구를 해서 통계적 절차를 냈어. 통계적 그 데이터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1세에서 16세에 이르는 100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세 가지 역사 사건, 즉 메리 투더와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 그다음에 아일랜드 내전에 관한 자료 문장을 제시하고 자료당 10문항씩 합계 30문항을 질문한 다음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 분석했다. 그래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을 이제 조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필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첫째로는 피아제가 아동의 사고에 구분하는 데 사용했던 반응의 형태가 역사 문제에 대해 중등학교 학생의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보다 좀
늦게 나타난다. 연령 지체죠. 그래서 여기 둘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둘째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역사 문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을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12살이 돼서야 구체 조작 단계 요거 있고 그다음에 16세, 16.6세가 돼서야 형식적 조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16.2세와 16.6세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약간 예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이게 16세면 약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식으로 따진 나이로 따지면 이제 뭐냐면 중학교 몇 세? 4년, 5년,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간 거. 안전하게 중학교 초입은 아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하여튼 뭐 그냥 쉽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중학교 바로 들어가자 생긴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 중학교 고학년에서 약간 고등학교 이렇게 초입,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할렘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 역사학습에 요구되는 학생의 사고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가설 영역적 사고다. 근데 형식적 사고다 보는 이런 사고는 역사학습의 다른 교과와 지체된다. 이게 중요하죠? 예. 여기 수학과 같은 가설 영역적 사고 방식이다. 요거는 형식적 사고라고 하죠. 이건 언제 나타난다? 다른 교과보다 늦게 나타난다. 연령 지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할렘은 1970년 후반에 이전의 연구 결과를 발전시킨 새로운 실험 연구를 실시했다. 자, 이 연구에서 그의 관심은 과연 학습을 통해서 역사 교과에서 논리적 사고 발달을 앞당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첫째,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질문과 문제사항을 제기 등을 이용해 교사 주도의 새로운 교수학 방법이 사고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 사료를 취급하는 삐아제 중시하는 기본 사료 취급에서 삐아제가 중시하는 학생의 자발적 행위가 인지구조 수준을 변화를 초래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의 실험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새로운 교수 방법이 별 효과가 없어서 통계 집단에 비해서 실험 집단에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좀 더 발달 단계를 더 끌어들려면 아직까지는 뭔가 교수학습 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가능성 차원에서만 좀 얘기한 거고 중등학생들 입장에서 별다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할렘이 비판하는 사람 중에 이제 무슨 비판을 하냐면 할렘이 어, 단계만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지 A 단계에서 B 단계, 예를 들어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앞에 있는 단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할렘도 좀 약간 억울한 것도 있어. 나름대로 뭐냐면 완벽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좀 제시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 입장을 볼 때는 이 할렘의 이제 연구를 비판할 때 초등학교는 뭐 가능성만 제공해주고 중등학교는 뭐 해도 이제 잘 안 됐다. 그러니까 A 단계에서 B 단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너는 제시했냐? 이게 문제 있지 않냐?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나이만 먹으면 자동으로 뭐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올라가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자, 이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피아제 이론에 입각한 다른 연구들도 할렘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콜담은 6개의 역사 용어에 대한 반응 조사 결과 아동들이 단지 2개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을 뿐 형식적 수준에서 반응한 건 없다고 형식적 수준에서 반응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편이 넘는 뭐 관련 논문이 뼈아제 이론에 대한 역사 연구에 구현하는 데 노력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렘의 연구가 후에 이제 뼈아제 이론을 계승한 여러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네. 특히 이제 할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조사 연구를 위해서 통계적 방법을 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 또 남색책에 있어요. 남색책. 그래서 먼저 일단 여기에서 이제 파란 책에서 기본을 한번 세팅한 다음에 그리고 남색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을 이제 읽으시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삐아제 이론 적용에 대한 비판을 볼게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 이 삐아제 이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 자, 여기 보면 이제 삐아제 이론은 이제 보면 주로 이제 그 비판 내용들을 보면요. 큰 것을 테두리를 볼게요. 네, 여기.
자, 여기 보면 아까 같이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은 피아제 이론을 영역 중립인들은 피아제 이론을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피아제 할렘 모델이죠. 필할렘 모델. 그리고 피아제 이론들은 비판하는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이죠. 예. 그 얘네들이 인제 이걸 비판한 거야. 근데 이 비판의 방향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비판이 있고 소극적 비판이 있어. 자, 적극적 비판은 뭐냐면 피아제 이론을 아예 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령 발달 단계를 아예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적극적 근원적 비판이야. 소극적 비판은 얘들은 뭐냐면 인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피아제 이론의 연령 발달 단계를 받아들이긴 해요. 예. 그렇지만 역사적 사고가 그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계의 구체적 사고라고 얘기해. 답이 열려 있는 가설 영역적은 답이 딱 하나 있잖아. 과학적 사고잖아. 근데 이 역사적 사고는 구체적 사고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죠. 적극적 비판. 그래서 이 적극적 비판 안에 보면 뒤에 읽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불수도 나오고요. 예. 인지적 사고 같은 것들 여기 안에도 있고, 하여튼 이제 정보 처리 능력과 관련됐다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앞부분은 뭐 각자 읽어 보시고, 그 뒤에서 인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여기 비판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인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소극적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 역사적 사고에는 발달 단계가 존재하지만 가설 영역적 사고는 아니다. 어 그래서 가설 영역적 법칙을 이용해서 형식적 사고를 추정할 수 없고, 역사적 증거는 과학적자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역사는 답이 열린 구조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냐면 또 그 개인의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각을 해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가설 영역적 사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자, 역사 교육에서는 가설 영역적 법칙을 이용해 형식적 사고를 추측할 수 없으며 어 역사 증거는 과학적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설 영역적 사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적 사고와 발달 단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의 닫힌 구조에 비해서 역사는 열린 구조, 답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해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학교 교육의 기능이나 개인의 판단과 경험에서 각오를 해석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소극적 비판의 두 가지 내용이죠. 예. 자, 이러한 접근은 역사가가 객관적 관찰자로 사실을 종합하여 실제 있었던 진실의 상을 만든다는 과학적 역사 관점과 다른 거다. 진실의 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과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역사에서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팩트의 해석도 중요하잖아. 예. 따라서 그 학생들이 역사 사건에 관련된 질문을 다룬 데서 개별적인 대답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며 이른바 정답이란 없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서 가설 영역적 사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가설 영역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렇지만 다만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는 받아들일 수 있다 내용이야. 예, 요 각 내용은.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부터 인제 뭐냐면 근원적 비판이에요, 근원적 비판. 예. 아예 부정하는 거죠. 자, 이러한 비판의 입장의 연구자들도, 그러니까 이런 비판의 입장의 연구자들은 뭐야?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학생이 그 역사 자료를 다루는 능력에 관해서는 역사 사고에도 발달 단계가 있으며 피아제 이론에 따른 사고의 발달 근거에 학습 경험을 조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피아제가 제시한 발달 단계가 역사적 사고의 발달로 적용되는 할례의 결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발달 단계의 이론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가설 요격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인제 여기부터 인제 쭉 얘기해 볼게요. 자, 인지 구조에 대한 뼈아제 개념이 학생들이 역사 자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춰서 뼈아제 활용인의 본격적이고 근원적인 비판, 아예 그냥 이제 싹 무시해 버린 거, 뼈아제 이론을. 그게 이제 쭉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제 여기에서는 불수가 있어, 불수. 어디에서 인제 이 사람 많이 들어왔죠? 이 불수는 인증적 사고에서 들어왔죠. 자, 인증적 사고는 불수가 제시한 건데 이게 나중에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고요. 하여튼 그 삐아제 이론을 비판하는 과정이 제시된 거야. 인증적 사고가. 자, 부스부터 시작되었다. 부스는 할렘의 연구에 예를 들면서 삐아제의 연구를 근원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할렘이 역사적 사고에 대한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사적 사고의 논리와 삐아제 필랄렘 모델이 전제하는 가설적이 아니며 역사는 과거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설명을 언어 재창조함을 목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증적이라고 주장했다. 요 인증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뭐냐면 인증 사고가 되게 중요하죠. 네. 자료는 두세 번 나왔잖아.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뒤에 할 때 남색시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그냥 인증적 사고의 정의만 내리고 있어요. 자, 인증적 사고라는 것은 관련된 이제 공통된 부분을 연결해 상상의 망을 형성한 것이다. 자, 요거 개념 파악을 해주세요. 불수가 내는 인증 사고, 상상의 망을 형성하는 거, 공통 부분 연결해서. 자, 요게 예전에 04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줄 치고 요게 무슨 사고 뭐냐 용어 써라. 인증적 사고. 제가 그때 이제 임용 시험 봐 갖고 그때 합격한 얘기가 04년도였거든요. 그 기억이 나. 네. 04년도에 나왔던 그 문제였는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문호 자연과학과 다른 역사의 특수한 지적 성격과 관련하여 아동들의 사고를 분석하는 걸 필요하다고 것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스는 또 뭘 비판했냐면 방법론 측면에서 비판했어요. 앞에서 말했죠. 할렘 같은 사람들은 실험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문지 돌리고 통계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보면 부스는 할렘의 학생들이 학교 학습과는 덜 관련된 짧은 역사 소설 문장을 사용한 점과 질문의 타당성, 질문이 과연 역사적 사고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것에 대해서 방법상 오류를 지적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타당성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신뢰성은 있을지 몰라도 타당성이 없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적 사고를 집중하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비판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한 역사적 사고의 기능을 촉진하는 것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할렘의 주장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어떤 교수 방법만 거친다면 역사학습의 학생들 추상적인 생각과 능력을 뚜렷하게 중시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충분히 어떤 개념이든 뭐냐면 제시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부스의 이론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 거예요. 인증적 사고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의 연구 방법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했고 세 번째로는 뭐냐 교수 학습 방법만 해도 잘하면 어떤 개념이든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14세에서 16세의 학생들이 인증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인지적 정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고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성숙이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연령 발달가 아니라 교수 방법과 교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불수의 작업은 방법론, 연령 구분 문제 등 삐아제 삐아제 필랄레 모델에 대한 가능한 비판 내용을 모두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수의 비판 내용이고요. 또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삐아지 접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컴퓨터가 이제 보통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계가 있듯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도 유사한 한계가 있다. 이른바 N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역량을 뜻하는 거고 컴퓨터 기종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보 처리 능력의 차이가 나듯 개인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양도 차이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사 이해는 삐아시 발달 단계보다는 정보 처리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건 좀 약간 교육학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잠깐 저도 이제 어설프게 배운 교육학 지식을 좀 언급을 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저도 이제 교육학을 잊어먹은 지가 한참 돼가지고. 자, 여기 보면 정보 처리 개념도가 있어요. 그냥 이론이에요, 그냥.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감각 동작기에서 이제 무한으로 수용이 되죠. 근데 감각 동작기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학습이 되는 게 아니야. 학습이 되려면 그중에 주의 집중을 해야지만 학습이 돼. 근데 인간의 기억은 뭐냐면 단기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시간에 배웠지만 메모리 공간이 뭐라고 했어요? 메모리 공간이 7 플러스 2라고 하죠. 이건 뭐냐? 한순간에 기억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5개에서 9개야. 5개에서 9개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단기 기억 들어오는 정보들을 뭐냐면 부호화시켜야 돼. 부호화한 걸 의미를 하고 암기를 해서 인출을 해, 그러니까 장기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호라고 하지만 그냥 암기라고 하시면 돼요. 계속 뭐냐면 거기에 의미를 들고 외워야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장기 기억의 수가 많은 만수록 단기 기억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냐면 7개, 5개를 처음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장기 기억에서 배경 지식이 없는 애들은 단기 기억에 받아들이는 용량이 요것밖에 안 돼요. 근데 장기 기억에서 이제 뭐냐면 얘들은 똑같은 5개라도 요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요렇게. 더 많은 지식을 받아들였어. 5개를 받아들.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지식이 없으면 장기 기억 지식이 없으면 단편적인 지식들, 아주 단편적인 지식들 5개만 받아들이는 데 반해서 그 당시 이제 장기 기억에 지식이 많으면 이걸 인출해 가지고 여러분 인출 많이 하잖아요. 이걸 이제 한순간에 크게 더 많은 5개의 내용을 5개를 받아들여도 그 안에 양을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정보 처리의 논에서는 발달 구조가 아니라 뭐냐면 얼마나 그 정보를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장기 기억의 어떤 수에 따라서 단기 기억의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단순히 역사라는 것이 역사 이해만 강조하는 거잖아. 장기 기억을 늘어서 단기 기억에 들어온 역사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역사라는 게 역사 사고가 이해력만 있어야 돼요. 뭐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단기 기억에 들어온 그런 5개에서 뭐 9개 정도의 지식을 빨리빨리 뭐냐면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역사적 어떤 분석력이나 비판력 이런 고차원적 사고력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역비판을 받기는 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정보 처리 능력은 뼈아지 이론을 주장한 것 같이 발달하지 않는다. 또한 역사 이해의 정보 처리 능력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역사 이해 발달 구조이 아니라 뜻한다. 즉 역사 이해를 뼈아지식 발달 단계 개념을 설명은 적절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빨리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이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비판을 받았다고 그러죠. 예. 역사 이해 측면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뼈아지 이론을 비롯한 심리학의 어떤 연구는 교육에 벌 연구 쓸모가 없다는 가감한 주장도 등장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몇 번째야?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사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초등학교 역사 수업은 적절하지 못하는 주장을 배격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에서 초등학교 학생 애들도 뭐냐면 역사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죠. 이게 5번째네요. 예. 자, 더불어 이제 아동들은 보통 기본적 역사 개념이 부족하지만 교육적 입장에서 역사 지식은 매우 중요한 거고 삐아제의 심리적 연구가 밝힌 대로 아동의 개념적 한계를 고려하여 역사를 가르치는 입장, 즉 개념 발달 구조에 따라 삐아제의 주장과 교육적 바람직한 절충하는 주장도 거부했다.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 맞춰서 뭐냐면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등학생 애들은 좀 구체 조작기 때문에 구체 조작기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형식적 조작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 조작기를 가르쳤다는 것도 배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도 가르치자는 입장을 삐아제 이론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구체 조작기에서만 가르치니까 구체적 조작기에 맞게 가르친다는 의견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차도 배격하는 거죠. 자, 이가는 어떠한 개념이라도 필요할 것은 가르침 방법 고안하면 된다. 그래서 애들의 연령 발달 중계가 아니라 그 뭐냐면 애들의 수준이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수준이 낮으면 좀 쉽게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애들의 수준이 낮으면 수준이 높으면 좀 어렵게 추상적인 방식을 쓰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 용어나 개념도 그 뭐냐면 결국 아동들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들의 동화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성각,
사랑과 미움, 용기와 비겁함 같은 대비적 개념을 이용해서 이항 대비적 개념이죠. 상상을 통해서 과거 사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주요 내용은 어떤 개념이라도 가르침 방법을 달리하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게 제시한 것이 이항 대비적 방식이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뭐가 나왔죠? 요번에 저 02년 기출문제에 곰하고 뭐 호랑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잖아요. 당구시나에. 요번에도 또 뭐 시험과 극복이라는 이항 대비적 방식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간이 주장한 건데 이항 대비적 방식은 뒤에 있으니까 또 갈색책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요게 주의할 건 뭐냐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연령 발달 단계 인정하냐, 연령 발달 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연령 발달 단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좀 지식 수준이 낮은 애들 있잖아. 그때 이제 뭐냐면 얘들에게 이항 대비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중등학교 애들도 지식 수준이 낮은 애들 있죠. 그때 이항 대비적 개념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지식이 맞느냐 적응했다는 거지 연령 발달 단계 전제를 갖고 뭐 가르치냐 마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거 자체도 거부했죠.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맥락에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 뭐예요? 어, 그 연령 발달 단계를 부정하고 어떤 연령이든 지식 수준에 따라서 예 가르침 방법을 달리하면 어떤 모든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와 벌 관련 없는 가정, 그다음에 이웃, 지역사회 등 개념을 학대에 고려해서 작성한 지역학대 접근 사회과 교육과정 넌센스뿐이다. 그래서 지역학대를 비판을 했어. 지역학대는 뭐예요? 환경학대법이죠. 환경학대법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학습자 주변의 역사를 먼저 가르치고 나서 점점 학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인제 근현대사가 가까우니까 근현대사 가르치고 한국사 가르치고 그다음에 멀수록 고대나 뭐 세계사 이렇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주변의 역사부터 해서 저기 멀리 있는 역사를 이제 배우는 거. 예 그다음 구체적인 거에 추상적인 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거야.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건 고대든 뭐야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충분히 어떤 연령대나 어떤 지식 수준이나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 환경학대법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지역학대법이라고 했지만 이거 환경학대법이에요. 이 용어상은 이제 지역학대법이 환경학대법이라는 것은 녹색책에 나와요. 예. 자, 이들은 가르치는 이제 그 교과 자체의 논리를 중시하면서 적절한 교수 기술만 마련한다면 아동들이 어떤 개념이라도 가르칠 수 있다. 예.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어떤 개념이라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그 파란 책에서 이 비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자, 크게 인제 소극적 비판과 적극적 비판이 있죠. 그래서 이 소극적 비판은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음 발달 단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발달 단계는 인정하지만 역사적 사고는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구체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근원적 비판은 인제 뭐냐면 아예 발달 단계를 부정하는 거죠. 불수가 대표적인 건데 불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했다고 했어요. 먼저 역사적 사고는 인증적 사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판례 연구는. 세 번째로는 교수와 방법만 하면 어떤 학생든 추상적 개념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보 처리 능력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장기 기억에서 많이 알면 단기 기억에서 많이 인출해 가지고 단기 기억에 5개에서 7개의 요소를 더 풍부하게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방법에서 인제 얘기하면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어떤 연령대든 어떤 지식 수준이든 뭐냐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뭐냐면 구체적 방법으로서 이항 대비적 방법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지역학대법 그러니까 환경학대법을 이제 비판을 했죠. 요 내용들.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요 부분 이항 대비적 부분과 환경학대법 비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부분이. 예. 이게 02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02년에.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인제 쭉 있고요. 거기에 역사학습의 인지발달 의의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그냥 얘기할게요. 전반적인 삐아제 이론을 다 거부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연령 발달 단계는 거부하지만 뭘 받아들인 거야? 지식의 내적 통합. 어
그 동화, 조절, 평형 있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피아제 이론에 적용되는 포괄적에서도 그냥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피아제가 연령 발달 단계를 제시할 때는 과학적 사고 방식 같은 뭐게 이제 그 특별한 그 교과만 염두에 두지 이것이 뭐냐면 전체 교과에 적용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실험 연구에서 그냥 하나 가설 차원에서 제공한 건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어 뭐냐 도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 그 비판 내용이야.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쭉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삐아제 이론 중에 지식의 내적 통합 과정만 받아들이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뭐냐면 삐아제 중심 이론이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자 하여튼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이해에 대한 새로운 인지 이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영역 고유 인지 방식이 나와요. 영역 고유 인지 방식은 앞에서 얘기했죠. 영역 중립 인지론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요 자체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온 것 같아. 그 용어 관련돼서.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론은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뭐와 연결됐죠? 다원론과 연결됐어. 그리고 삐아제 이론을 거부하죠. 예, 삐아제 이론 거부해요. 자, 그래서 각 교과의 어떤 독특한 내용이나 이런 구조를 강조하죠. 네, 볼게요. 자, 역사적 사고력을 삐아제 발달 단계에 연결시킨 많은 연구들은 보편 지식의 재구성 입장에서 역사 이해를 청소년 후반기에 나타난 형식적 주자기를 보았다. 그러나 영역 고유 인지론에서는 걔네들의 주요 내용이죠. 각 교과의 영역은 특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인식 원리, 사고 논리,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학습의 일반적인 단계가 영역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지적에 의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학습의 영역 고유의 것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론자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고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각 교과의 영역의 인식 원리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 여기 보면 첫째, 사고는 일직선적인 단계를 따라서 순서대로 일어난 일련의 인지 기능이나 전략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삐아제 이론처럼 감각 분석기, 뭐 전조작기, 구체적기, 현실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연령에 따른 단계. 실제 인지 과정에서 가정이죠. 못하네. 자, 가정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 연관을 맺은 복합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 조작기도 있고 형식 조작이 있고 전조적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둘째는 사고 기능이나 전략은 학습 내용과 독립적이 아니라 그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역사과 같은 경우에 역사과 특유의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서 제시된 것 같은 일반적 사고 기능이 실제 모든 지식 영역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실제 교과나 영역에 관련된 사고는 해당 지식의 영역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이들의 관점이다. 셋째는 동일한 발달 단계 학생들이 학습 과제에 관계없이 비슷한 인지 활동을 수행한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자, 그래서 연령 발달 단계가 동일하다고 해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다. 그게 아니죠. 어떤 학생은 좀 더 빨리 수행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좀 늦게 수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정 인지 전략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발달 단계에 따른 게 아니라 내용의 지식의 양각 구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 해당 분야를, 그리고 사고 기능과 상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영역 고인지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삐아제 관점에 보면 그 일정한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은 분야나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즉 지식의 내용에 상관없이 동일한 종류의 사고를 적용하는 걸 파악되며 결국 이와 같은 삐아제의 보편 지식적 재구성의 관점은 영역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제 발달된다는 것은 이런 영역 중립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역 고유의 지식 재구성의 입장에서는 아동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주제나 개념의 분야가 중요하다. 즉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학습자가 관여하는 주제나 개념 영역이 그 직접적 인지 영향에 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인지 발달의 특정 개념을 획득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 좌우된다.
자, 역사에 관한 말하자면 아동들이 역사와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흔히 보편적 발달 단계 제약 때문이라고 간주되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 그것은 연관된 영역에 관련된 지식의 부족이다. 연관된 영역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에 주목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학습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과를 잘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그 교과 내용 체계를 파악해야 되며, 그리고 그 중심 개념 기본 내용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에 위해서 영역 고유인지 지식 내용 인지 중심 영역 고유인지는 지식과 내용 중심의 인지 개념이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스키마죠. 스키마. 스키마가 이제 인지 구조잖아요. 인지 구조. 이 스키마라는 개념 자체가 삐아제 이론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삐아제 이론을 다 거부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삐아제 이론 중에 동화, 조절, 평형 이런 단계 있죠. 요건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좀 그 예전에 배웠던 그 기억학 지식을 바탕으로 좀 얘기해 보면 자극이 이게 들어오면 학생들이 이제 정보를 받으면 기존의 어떤 틀 속에서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발 달린 짐승은 다 개다. 근데 고양이를 보고 개 4발 달리니까 개라고 인식했다면 이건 동화죠. 이 5개념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조를 해 갖고 어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면 되죠. 4발 달린 짐승 중에 여러 짐승들이 있다. 하면 기존의 개념을 바꿔서 뭐냐면 평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평형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 구조, 스키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스키마라는 것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동화 조절 평형 자체는 원래부터 주어지지만 이게 동화 조절 평형을 거쳐서 만들어진 내용,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지식 구조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영역 고유인지로 받아들이는 거야. 요거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스키마 측은 이제 영역 고유인지로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삐아제 이론에서 다 뭐냐면 영역 중립인지론이 아니라 이렇게 동화 조절 평형을 통한 스키마를 형성하는 거는 영역 중립인지론이 아니라 영역 고유인지론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키마와 연관돼서 이제 얘기한 게 대본 지식이죠. 약간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스키마와 대본 지식 간에 어떤 이제 연관관계에서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여기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보면 자, 아동이 어떠한 익숙한 사건 혹은 대본에 관한 지식의 도식 이게 스키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볼 때 대본하고 스키마가 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자, 대본은 도식적인 어떤 조직화와 관련된 것으로 개서적으로 그 조직된 지식의 체계이며 특정한 시공적인 맥락을 통해서 조직된 행동의 연속이다. 예를 든 게 있는데 여기 생일잔치 예를 들었어요. 예. 근데 내가 이걸 억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얘를 좀 잘못 든 건 해. 하여튼 보면 생일잔치는 되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본 지식은 정형적인 영역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자, 대본 지식이 영역 특징적이라는 것은 대본 지식과 옆에 있는 스키마, 여기 스키마죠. 대본 관한 지식의 도식도 영역 고유의 인지 지식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생일잔치 갖고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개서적인 조직하는 지식들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이다. 이걸 억지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구체적인 설명이 안 돼 있어. 자 일단 생일이 돌아왔어. 생일이 돌아왔으면 애들이 이제 생일잔치를 하게 집에서 엄마가 이제 생일잔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일을 맞은 이제 학생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막 돌리겠죠. 그리고 와서 애들이 초청장 받고 뭐래 그 와가지고 이제 생일 선물 사가지고 생일잔치에 참가한단 말이야. 그 생일잔치 끝났죠. 그러면 요 생일잔치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오고 생일을 선물 주고받고 그런 것들은 그 어떤 시대적 어떤 상황에서 맞는 거죠.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 지금 20세기, 21세기 현대사에서 만들어진 문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절차들이 그 차례대로 돼 있죠. 먼저 그 생일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생일 잔치를 하고 준비하고 엄마가 이제 생일 준비를 하면 초청장을 돌리고 애들이 선물 사오고 이렇게 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은 대본 지식은 뭘 바탕을 그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다른 시대나 다른 공간에 적용되기 어려워. 이 특정한 시공간에서만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죠. 요걸 이제 바로잡는 게 구성주의야. 예.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대본 지식을 응용하면 취약정의 아동은 익숙한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의 결론에서 도출한 시기보다 빠른 시기로 논리적 관계의 범위, 가설적, 주장적 관계, 인과적 관계, 시간적 관계, 가율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일잔치를 좀 예를 들면 먼저 만약에 생일잔치를 했다. 가설이 이제 딱 조건이 형성되면 생일잔치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죠. 인과관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생일잔치 끝나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생일 잔치가 또 돌아올 수 있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바꿔서 진행되죠. 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있는 그 물건들이 일시적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당기면 어떻게 해? 고무줄이 늘어나죠.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 그치만 딱 놓으면 어떻게 해?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어 보통 이제 한 개 딱 끝났다 해서 여기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시간에 또 가설 조건이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야. 예. 자, 하여튼 지금까지 인지 발달에 관한 이론들 속에 심리학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은 분리되었으나 그 대본 지식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행위를 보다 넓은 방식의 문화적 틀 속에 볼 수 있다. 그 아까처럼 이 문화적 틀이라는 건 생일잔치라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도 없고 고려시대도 없고 지금 20세기나 21세기에 현대도 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 틀이죠. 그럼 이런 문화적 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와 연결될 수 있으면 내러티브와 또 연결될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러티브 안에는 5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는 구성주의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여기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문화적 틀 대본 지식적 성격이 있냐면 내러티브도 문화적 틀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야. 예. 요건 나중에 내러티브 관련된 얘기할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지금까지 인지 발달 이론 관련된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내러티브는 이제 좀 이따 할게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남색책하고 인제 요거 다 끝나고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구성주의 개념과 학습 이론을 좀 볼게요. 자, 구성주의라는 말은 인식론의 인식론이야. 그러니까 지식의 인식론이라는 것이 지식의 형성 과정을 이제 밝히는 학문이 그 뭐냐면 구성주의인데 그래서 지식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학문에 에서 더 뭐냐면 더 최고의 학문이야. 그러니까 포괄적인 학문이야. 지식이 어떻게 형성된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구성주의다. 그래서 관념론이나 합리론이나 경험론도 다 구성주의라는 큰 범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구성주의는. 그래서 이 구성주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이 구성주의는 요 파란 책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을 보셔야 돼. 그래서 구성주의의 종류, 구성주의의 그 구성 요소, 이론 관련된 내용 있죠. 피아제 이론과 비구축피 이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성주의하고 수행평가하고 연결돼서 한번 나왔어요. 왜냐면 구성주의도 지식의 가정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도 지식의 가정을 강조해. 어. 그래서 수행평가 자체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야. 지식이 결과가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맥락을 나왔어요. 맥락. 예. 그래서 이 맥락을 바로잡는다. 5개념을 시정해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구성 요소하고 구성주의가 수행평가와 연결됐다는 거, 그다음 맥락하고 관련된 내용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구성주의 개념과 학습 이론을 보면 자, 역사학습에서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규명하려는 또 다른 방향의 시도는 넓게 말해서 구성주의 인식론과 관련됐다. 구성주의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만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지식은 외부부터 그대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의 어떤 자율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원주의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강의 인식론. 그러니까 인식론의 인식론이야. 모든 인식론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야. 인식론에 대한 인식론으로서 구성주의가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성주의 종류가 나오는 구성주의 요소 2개. 자, 이거 외워두셔야 돼.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 그래서 보면 개인의 개별적 인지적 자극을 중요한 인지적 구성주의, 삐아제의 인지 발달론. 그러니까 인지적 구성주의. 요게 인지적 구성주의는 앞에서 얘기한 동화, 조절, 평형, 그리고 스키마 형성. 요거와 연결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 및 구성 간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전제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비고트스키 이론이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라는 것은 좀 약간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교사나 그냥 약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얘를 끌어들이는 이론이잖아요. 일종의 비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성주의 인식론에 입각하면 수동적이고 반복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대신에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중시 여긴다. 지식의 가정을 강조하고 지식의 생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있는 지식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성하고 지식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능동적인 학습을 중시할 수밖에 없죠. 또한 학습자가 외부로부터 파악한 정보는 내부의 기존 개념과 병행 과정을 통해 새롭게 구성한다고 본다. 즉, 지식의 또는 선행 개념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인지도식을 재현한다고 보고 학습자가 간직되고 있는 선행 개념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기본 관심은 중에 하나가 아동들 성개념, 5개념 학습부터 얼마나 고정되는 것이다. 자, 이걸 알려면 그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여기 삐어제 인지발달론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삐어제 인지발달론은 동화, 조절, 평형 이렇게 단계를 하고 있죠. 이 동화 단계에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5개념이 형성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야 돼. 새로운 지식을 넣어서 이 5개념을 수정해야 되겠죠. 요걸 이제 뭐냐면 맥락이야. 맥락적 지식. 그래서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 5개념은 주로 이제 어디에 맞냐면 이 동화 단계 5개념은 어디에 맞냐면 주로 앞에서 대본 지식도 있죠. 그다음에 내러티브. 요게 되게 많아요. 왜냐 대본 지식과 내러티브는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냐면 대본이나 내러티브는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그 역사적 상황에 따른 이제 5개념을 지금의 시각에서 지금의 사회적 문화적 시각을 통해서 다른 시대를 본단 말이야. 당연히 5개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이제 5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시점에서 다른 시대를 보기 때문에 5개념이 많은데 요걸 이제 뭐냐면 조절해 주는데 이때 조절할 때 큰 역할을 할 때 맥락이다. 이 맥락이 조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요거와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그것을 선행 지식과 관련시키는 학생들의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지를 대해서 관심을 둔다. 자, 그래서 역사학습에서 선행 개념은 아동들의 역사 이해 재구성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역사가 어떤 관점이나 신념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것처럼 아동도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선행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 개념이 앞에서 얘기한 이런 대본 지식이나 내러티브가 이런 것들이죠. 내러티브에서 얻은 그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역사학습의 선행 개념을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선개념, 5개념을 교정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계속 읽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17번이에요. 자,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역사를 교과목으로 배우지 않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단순히 연합에 의존하여 인과와 관련 구조를 지식을 통합하지 못하고 특히 초보자들이 일반적 특성인 5개념이나 혼돈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습에 따른 부분적인 지식 획득이 나타나긴 하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은 수업
후에도 완전히 바꾸지 않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내러티브 형식의 학습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한 연구는 역사 학습에서 이해 발달에 관한 유망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해 갖고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보면 반슬레들리트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브로피는 초등학생들이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경우에 그 소박한 개념이나 공상적 꾸민을 역사 지식과 디스크 합리적 설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 자, 그래서 공상적 꾸민이랑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내러티브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구하시고 내러티브가 일관성 있게 구조로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이입을 고취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공상적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그 부분도 혼용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해서 상상과 감정이입을 뭐냐면 고취시키는 데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공상적 이야기,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거나 이게 가장돼서 얘기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하고 이게 뭐냐 그 픽션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역사학습의 내러티브는 일종의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다. 예. 한쪽은 잘 휘둘리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지만 또 자기를 찌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도죠. 칼 중에 도가 있죠. 양날의 칼을 도라고 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같은 것에서 내러티브의 논의는 실질적인 학습의 단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양날의 칼 이렇게 쓰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 그래서 장점은 내러티브의 장점은 상상과 감정이입을 고취시키고 그 정보를 조직하는 데 일괄적 뭐냐면 효과적이지만 공상적으로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혼용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개념을 발생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내러티브가 인간 행위와 동기의 의도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동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자주 혼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오개념을 일으키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적인 경험 밖에 있는 그 갑자기 학생들이 직접적 경험 밖에 있는 지식 영역에 대한 초보적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참고가 될 만한 맥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 맥락 외워 두셔야겠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요 맥락은 어디에 해당해서 동화, 조절, 평형 중에 조절에 해당하겠죠. 조절. 예. 그래서 맥락이란 역사적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에 대한 개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역사가 이야기 형식의 단계적 가공이 아니라 증거의 바탕을 둔 실질 내용과 이에 대한 탐구의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맥락의 정의가 있고, 맥락은 역사적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에 대한 개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제 맥락의 교육적 효과가 있죠. 학생들은 역사가 이야기 형식의 당겨진 가공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실제 내용과 이에 대한 탐구의 결과라는 걸 알게 해 주 탐구가 탐구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 맥락의 교육적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아마 그 목걸이 사건 관련돼서 나왔어요. 프랑스 대혁명 관련된 사건 중에 대규모 사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마리 앙뚜아네트 자칭해 갖고 그냥 사기를 쳐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 목걸이 사건 관련돼서 맥락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한번 관련된 기출 문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 부분은. 자, 그다음에 뭐 구성주의 역사 인식인데 이거는 뭐 각각 이제 보시고 예,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주의까지 해 갖고 영역 고유인지론, 영역 중립인지론 관련된 파란책 내용을 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색책 이론을 볼게요. 남색책 이론은 요거보다 좀 더 심화해서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